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것과 관계해서 과연 그날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이 사각형 이 종이의 밑에 숫자 8이 쓰여 있는 이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우리가 문건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 문건 이야기가 나온 게 두 사람이 있죠. 두 명. 한 명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한 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상목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건이 아니라 쪽지라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면 계엄 문건인데 이걸 쪽지라고 해서 아주 가볍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죠. 현재 우리는 최상목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공개한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쓰여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밑에 숫자 8 이렇게 쓰여 있는 이제 이것을 본 겁니다. 근데 최상목 문건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저 A4 용지에 쓰여 있는 저게 왜 쪽지였을까? 그렇죠? 쪽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쪽지 예산, 그러면 작은 포스트잇 같은 거, 뭐 손바닥보다 작은 이런 종이에다가 써서 밀어 넣는 그걸 생각하고, 전형적인 쪽지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어떤 건지. 자, 그 전형적인 쪽지는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은 왜 A4 용지에 있는 문건을 쪽지라고 했는가? 이게 우리 의문의 출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돼 있는 이 A4 용지, 이거는 첫째는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을 때 가장 먼저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각형에 숫자 8이 쓰여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 문건을, 최상목 문건. 바로 2024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기획재정부 차관보 윤인대가 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최상목 문건은 수사기관의 원본이 보존 중입니다. 나는 실무를 받습니다. 거기에 예비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잘 보십시오. 여기 예비비라는 말이 있고 A4 용지 맞습니다. 잘 보고 확인을 해 봅시다. A4 용지입니다. 더 작은 종이도 아니고 쪽지도 아니고 A4 용지입니다. 이제 이런 답변은 국회의원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 종이의 색이 무슨 색이냐 이러니까 백색입니다. 혹시 계엄문건이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용지를 사용했느냐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냥 흔한 일반 백지다. 글자는 듬성듬성 몇 자 안 된다. 이제 이것은 질문이 A4 용지에 글이 빽빽하게 쓰여 있습니까? 아니면 반절만 채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듬성듬성 몇 자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죠? 자,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실제로 본 윤인대 차관보가. 그랬는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국회에 나가서 여러 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의 답변은 이 윤인대 차관보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최상목 장관의 답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나서 집무실로 들어가다가 접은 종이를 줬다. 자,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냥 펼쳐져 있는 종이, 실제로 이게 접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접었다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접은 종이를 줬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안 봤다. 접혀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합니까?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접혀 있다고 해서 내용을 반이나 아니면 2번이나 이렇게 접혀 있다고 해서 내용을 못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접혀 있었다는 사정이 내용을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접혀 있어서 내용을 결국 못 봤다 하는 뜻이죠. 옆에 있던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 그때 접혀 있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자료가 접혀 있었다. 나중에 1시 50분경에 얼핏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줄곧 최상목 장관은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 잘해라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이것도 좀 다릅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의 글씨가 써 있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죠. 접혀 있어서 볼 수 없었는데 1시 50분경에 봤더니 재정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 하는 한두 개 정도의 글이 쓰여 있었다. 이거는 한두 개 정도의 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이야기, 유동성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게다가 최상목 장관은 12월 13일 현재 지금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어떤 문건인데 차관보 윤인대가 봤다는 것과 최상목 장관이 봤다는 것이 상당히 좀 덜 합치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계속 최상목 장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목 문건 초기의 쪽지라는 말이 나왔던 그 문건에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발표를 하고 나서 국무회의를 했던 그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회의를 했던 곳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집무실로 가려던 그때였다고 합니다. 이걸 받은 것이 최상목 장관이 그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는 그 F4 회의를 소집하는 전화였고 그 전화를 그때 막 끊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돌아왔을 때 최상목 장관도 F4 회의 소집이 종료됐다. 완료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더니 어디다 대고 손짓을 했다. 이거는 기재부 장관을 부른 게 아닙니다. 어디다 대고 손짓을 하니까 누군가가 참고하라 하면서 문건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시사항이 아니었다. 참고하라.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지시사항이 아닙니까? 보고할 것, 차단할 것, 편성할 것. 지시사항이죠.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팔자가 쓰여 있다고 하는 이 문건과 최상목 장관이 설명하는 문건은 계속 다르다. 지시사항이었다. 그런데 계속 지시사항이 아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12월 17일 박대출 의원이 최상목 장관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옵니다. 최상목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그런 그 자리에서 실무자로부터, 여기 누군가는 실무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실무자로부터 참고하라는 쪽지 모양 접혀있는 자료를 받았다. 그냥 쪽지가 아니고 쪽지 모양 접혀있는 자료, 이렇게 쪽지로 접힌 것을 받았다는 뜻이 분명하죠. 이렇게 접혀 있었으니까 이러면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접혀 있으니 내용을 보려면 일부러 풀어서 봐야 되니까 안 봤다. 자료를 줬는데 접혀 있었다. 한 장짜리인데 이게 접혀 있었다. 계속 이럽니다. 이 쪽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봅시다. 쪽지 모양 접혀 있는 자료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박대출 의원이 물어봅니다. 그게 A4 용지였습니까? 최상목 장관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접혀 있었기 때문에. 일반 A4 용지가 반 접혀 있거나 2번 접혀 있어도 그게 A4 용지인지 알죠? 그런데 모르겠더라. 접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말 쪽지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이 접혀 있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이 예, 접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냥 주머니에 얼떨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쪽지니까. 좀 이해가 잘 되죠? 자, 이러한 쪽지 모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쪽지 모양의 자료를 받았다. 이 실무자가 이런 쪽지 모양의 자료를 줬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내용을 보고 갑시다.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고 했다고 했죠.
최상목 장관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하라는 것이고 지시사항이 아니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팔자가 쓰여 있는 이 최상목 문건은 참고용이 아니죠. 지시사항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주장하는 것과 충돌한다. 그 다음에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라는 것은 숫자 번호 8이 쓰여 있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상목 장관이 계속 강조하는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에 F4 회의를 소집해서 최상목 장관이 했던 일, 그것과 합치됩니다. F4 회의는 12월 3일 밤 11시 40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거기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가능한 수단은 총동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 12월 4일 01시 30분 바로 뒤인데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참고자료를 냅니다. 이때 회의를 했죠. 긴급 금융사항 점검회의. 그래서 여기는 그 금융감독원장하고 여러 그 기관장들이 모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이게 들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선포 이후에 위기 대응에 금융감독원이 만전을 기하겠다. 그 다음에 같은 12월 4일 오전 7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몇 시간 내에 일어난 일이죠. F4 회의를 다시 합니다. 그때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이죠. 돈을 무제한 풀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확인된 것이 2025년 1월 9일 본회의,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바로 그날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를 봤을 때 최상목 장관이 한 첫 번째 조치가 F4 회의 소집이었다. 이 중요한 것이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인 것을 알 수 있고 최상목 장관이 계속 그 내용이 이 쪽지에 있었다라고 강조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고 있죠. 자, 12월 17일 황명선 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엄령 하에서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 금융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이런 보도자료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 새벽에 이 밤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이 그렇다고 합니다. 황명선 의원이 결국 이거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정부가 다 책임질 테니까 국민은 동요하지 마라. 과거에 소위 군사독재 시대라고 하는 그런 때에 쿠데타 아니면은 이런 계엄 같은 이런 군인 통치 상황이 됐을 때 매번 했던 바로 그게 아니냐. 이번에도 결국 금융당국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의 수족으로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같은 12월 17일 진성준 의원이 최상목 장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하고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해야 했던 그 임무, 그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최상목 장관이 모르겠다. 그런 거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아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맡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엄 관련 조치는 응할 수 없다고 뛰쳐나온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이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윤인대 차관보가 받다는 것은 예비비라는 게 들어있는 A4 용지였고 최상목 장관이 자기가 나중에 보고 알게 된 내용은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라는 것이 있는 쪽지 모양으로 접혀있는 자료였다. 그러면 이게 같은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쪽지와 A4 용지의 문제인데 일단 쪽지 모양 접혀있는 자료여서 내용을 볼 수 없었다. A4 용지인지 알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의문이 뭐냐 하면 실무자 누군가가 줬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걸 밝히지 못하는 그 누군가 이건데 차국윤 의원이 최상목 장관에게 역시 12월 17일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한 내용입니다. 차국윤 의원이 물어봅니다. 이 쪽지를 준 실무자가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은 그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사람을 칭찬하는 표현이 금융위기를 예견한 트레이더 이런 게 보도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동조 씨는 김핵관이다. 김건희 여사의 한남동 라인이다. 이렇게들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장관은 이때 이 쪽지 모양 접혀있는 자료를 준 사람이 전혀 누군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국윤 의원이 김동조 씨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요. 이러니까 최상목이 개인적으로 안다 이럽니다. 김동조 씨가 누군지 개인적으로 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엉뚱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전혀 모릅니다. 뭐 말이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국윤 의원이 그러면 이 실무자, 이 누군가라는 사람이 김동조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누가 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처지이죠. 최상목 장관은 또 앞으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입장이긴 한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 하에 이렇게 그 꼬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국윤 의원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최상목이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쪽지는 저한테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결국 그걸 준 사람이 김동조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이든 윤석열의 뜻과 부합하는 내용인데 그게 참고하라는 거여서 중요하지 않았다. 지시사항이 아니었다. 자기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쪽지 모양으로 접혀 있는 자료와 A4, 흰색 A4 용지에 있는 문건, 이것은 두 개가 다 따로따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최상목 장관이 가지고 있는 쪽지 모양 접혀 있던 자료, 그것이 제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과 별개로. 그 다음에 이 나와 있는 최상목 문건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이거는 누가 썼는가? 이제 그 문제도 어느 정도는 밝혀졌죠. 처음에는 최상목 장관도 대충 대통령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 세우고 손짓을 했더니 누군가가 줬다. 쪽지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준 팔자가 있는 이 문건하고 최상목 씨가 말하는 쪽지 모양의 자료하고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같은 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내용도 다르고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수사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 제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8이라는 숫자가 있는 이 문건이죠. 이 문건에 이 중간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세 번째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것이 이제 그 윤석열 지금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측에 아주 그 어려운 힘든 문제가 된 겁니다. 2025년 1월 18일 그때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그때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숫자 8이 쓰여 있는 이 문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고 하고 그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는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그게 그럴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25년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입장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밑에 그 8번이라는 것이 쓰여 있는 A4 문건, 이거를 윤석열 피청구인은 최상목 장관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일 당시에 최상목 장관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밖에 없다. 그러니까 1월 18일에 김용현 또는 윤석열이라고 했던 것을 김용현으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씨는 이때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1월 2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쓰여 있는 이 문건은 내가 썼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또 보충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김용현 당시는 장관이죠.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 이것저것을 써가지고 관저로 가져왔다. 용산 대통령실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한남동 관저로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 증인이 이것을 어떻게 최상목 장관에게 주도록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국무회의를 한 장소에서 밖으로 나왔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무엇을 했냐 하면 바로 나와서 비상계엄 선포 그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방송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대통령과 김용현이 나란히 나왔는데 최상목 장관이 그 다른 국무위원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중요 인물들 중에는 다소 늦게 밤 9시 55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앉아서 계속 사실상 그것이 국무회의였다. 김용현 장관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토의를 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온 최상목 장관에게 이 문건을 못 주고, 그래서 그냥 나오다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밖으로 나오다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문 앞에 문 밖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있고 그쪽을 마주보고 있는 행정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낯익은 행정관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 문건을 줬다. 최상목 장관에게 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용현 증인이 준 문건에는 숫자 8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것과 김용현 그 당시 장관이 낯익은 행정관에게 준 문건은 또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
숫자 8이 있는 이 문건에 대해서 김용현 증인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김용현 변호인단이 이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당일 1월 21일 김용현 증인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설명한 것과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설명을 했지만 좀 상당히 모순되게 변명 위주의 설명을 해서 아마도 믿을만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첫 번째 경우에도 예비비라는 세 글자는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든지 본인이 이해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현 증인이 이렇게 좀 숫자 8이 빠진 상태로는 내가 작성한 거 맞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인정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죠. 윤석열 피청구인은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이 문건 현재 그 내용은 같다고 하는 숫자 8이 없는 그걸 빼면은 나머지는 내용이 같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쓰이고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BC에서 숫자 8이 있다, 이 8이 있으니 이게 1년 넘버냐, 뭐 이러면서 그 최상목 문건을 봤는데 최상목 문건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상목 장관이 쪽지, 문건, 문서, 종이, 메모라고 하는 것들을 섞어 쓰면서 언론에서 되는 대로 그것을 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태열 외교부 장관이 받은 문건까지도 이제는 쪽지라고 쓰고 있죠. 그러면 구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주태열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4명이 앉아 있었고 주태열 장관은 국정원장과 함께 집무실에 들어갔다. 그 이외에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받은 이런 류의 문건, 기재부 차관보 윤인대가 받다고 하는 이러한 문건이 있을 수 있고 윤인대와는 다른 내용이 있다. 그리고 쪽지 모양으로 접혀있는 자료였다 하는 것을 받은 최상목 장관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같다고 하면서 페이지 번호로 보이죠. 이 일련 번호 8이 없는 김용현 증인이 내가 썼다고 하는 최상목 문건이 또 있다. 그렇게 친다면 2024년 12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김용현이 써서 관저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숫자 8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현재 알려져 있는 이 내용과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관저에서 또 수정을 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현, 그러니까 12월 3일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왔다고 한 그 시간은 계엄 발표 시간보다 조금 이른 것을 알 수 있죠. 김용현 국방장관은 10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표를 할 때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를 제외하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 이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쪽지 모양으로 접혀있는 자료를 자기에게 준 사람, 그 사람을 실무자라고 했다가 누군가라고 했다가 그리고 김건희 라인인 김동조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결단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도 꺼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똑같은 일이 같은 차국윤 의원이 질문한 12월 17일 국회 회의록에 또 나타납니다. 이거는 참 흥미롭죠. 최상목 장관이 이게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차국윤 그 의원이 최상목 장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2024년 12월 7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권을 한동훈 대표에게 넘긴다. 뭐 이렇게 했던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을 찾아서 만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 배석을 했느냐. 이러니까 최상목 장관이 거기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최상목 씨는 원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죠. 수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 있을 때 혹시 그때도 김동조가 그런 회의할 때 배석했느냐 이러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걸 보십시오. 김동조는 없었다. 내가 경제수석일 때 김동조는 국정기획비서관이 아니었다. 그러면 같이 만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차국윤 의원이 그러면 국정기획비서관이 아니면서 참석한 적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이 그 사람은 그때 연설비서관이었는데 나는 연설문 작성에 같이 참여한 적이 없다. 여기에 갑자기 운동장이 바뀌어버린 거 아시겠습니까? 계속 최상목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김동조가 왔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기서 최상목 장관은 이럴 때 나는 김동조가 일하는데 간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해버립니다. 동문서답인 겁니다. 둘이 만났는가가 아니고 이 특정 모임에 특정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답변이나 앞에서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김동조가 아니었냐 하니까 거기도 답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같은 패턴을 보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최상목 장관은 이 쪽지 모양으로 접혀 있는 자료를 뭐 메모라도, 이럴 때 메모라고도 할 수 있고 A4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게 접혀 있는 자료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상수 K로 둡시다. 그 사람이 있기는 있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었다고 밝히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계엄의 밤에 대통령 집무실에 혹은 용산청사에 이 K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필사적이죠.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이 경천동지할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결국은 이게 그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결국은 협력을 한 셈이다 하는 것도 수긍을, 결국은 그렇지요 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필사적으로 이거는 밝힐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게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계엄의 밤에 용산청사, 대통령실이 됐든 어찌 됐든 그곳에 이 K라는 인물이 있으면 그건 계엄보다 더 큰일이다. 아주 난리가 나는 거다. 이런 인식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답변 태도를 본다면 그 누군가 K라는 실무자, 쪽지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놓은 그런 그 자료, 이런 거를 전해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최상목 장관 그 사람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이러면 최상목 장관은 이 패턴을 보건대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래서 최상목 문건이라는 것이 간단히 어느 순간 갑자기 A4 예비비만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고 소거가 되는 그것은 좀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라는 내용을 최상목 장관이 한동안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걸 봤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금융당국의 움직임에서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계엄의 밤에 존재했던 그 K라는 인물, 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